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 감금마저 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 이후 왜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연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연의 신분을 확인 조사토록 하고 라는 부분은 형식론이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태꾼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연 자신의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연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 손영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 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영구 자신의 법정 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 동일 9월 26일을 말함 21시 00분경부터 이길 01시 00분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 정용범을 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 측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영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 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 경강부에 날조 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 발표문을 원전으로 삼아 구속영장 공소장을 거쳐 토시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 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에 맺은 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진보다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6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19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 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 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16곳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의 겁먹은 유신 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이를 자랑 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2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병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오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의 저물력,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 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작용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2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도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에 재적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재적학생 복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재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재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 폭거 이후 2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유라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 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19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버시오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은아마 정성 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류시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